예, 시황맨의 주식 이야기 주간 증시 전망대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코스피 시장은 강보합으로 끝났는데 굉장히 독특한 패턴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제가 이제 올해 들어서 코스피가 2주 연속 하락하진 않는다. 이제 뭐 음봉은 나오더라도 플러스 나는 음봉이 나오면서 2주 연속 빠지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 전주에 0.5% 정도 빠졌는데 지난주에 0.05% 플러스로 끝나서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32.68포인트 플러스가 났잖아요. 금요일에. 그렇게 끌고 올라가지고 어쨌든 올해 연초 이후에 2주 연속 하락하지 않는 그 패턴을 그대로 살려내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코스닥하고 이제 소형주 지수는 지금 4주 연속해서 올라가는 뭐 상승폭이 크지는 않았지만 그 4주 연속 올라가면서 중소형주들의 종목 장세는 계속해서 좀 이어지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이슈별로 이번 주에 작용할 만한 어떤 이슈들 좀 큰 거부터 좀 살펴보면 뭐 금리 문제는 이제 지난주에는 사실상 좀 완화가 됐죠. 그러니까 금리가 계속 제로가 되긴 했지만 금리 자체가 크게 오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금리가 하락했거든요. 주봉으로는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기준으로. 그러니까 10년물 국채금리가 하락한 거는 9주 연속에도 올랐었어요. 9주 연속 올라갔다가 처음 하락한 거고 1월 두 번째 주 이후에 처음으로 올해 들어서는 딱 두 번 내렸거든요. 주간으로 금리가. 근데 지난주에 어쨌든 좀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내린 이유를 좀 생각해 보면 1분기 이후에 좀 환경이 달라지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3월까지 이번 주 초반이면은 1분기가 끝나잖아요. 근데 1분기 지나가면 금리 환경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일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년 말부터 미국의 물가라든가 금리는 3월 전후에서 좀 휘어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예상이 좀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도 코로나 이후에 물가가 확 떨어지고 뭐 소비가 감소하고 뭐 이런 현상이 나타났던 게 2월, 3월 이때가 피크였잖아요. 그러니까 극적으로 뭐 정말 극적으로 물가가 뚝 떨어졌던 시점이 작년도 2월, 3월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2, 3월에 진입한 상태에서는 작년도보다 경기가 좋아졌기 때문에 전년 대비로 해보면 모든 지표가 확 올라갈 수밖에 없는 가장 기저효과가 극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작년도 4월부터는 근데 대부분 지표가 회복되기 시작했잖아요. 뭐 작년도 4월이라도 모든 지표가 좋았던 건 아니지만 어쨌든 회복세로 돌아서기 시작했었거든요. 지금 여러분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작년도 이제 국채유가 마이너스 유가도 나왔었어요. 선물 가격이. 그러니까 마이너스 유가까지 나왔던 시점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4월 넘어가면서부터는 대부분 다 회복세를 보였죠. 그러니까 4월 넘어가게 되면 기저효과에 따른 그러니까 물가 상승 압박은 조금씩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또 국제유가가 하락했잖아요. 지난주 금요일에 다시 올라오긴 했지만 어쨌든 최근 들어서 국제유가가 고점 대비는 좀 밀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래서 유가가 계속 올라가면 이것도 또 이제 물가를 자극하는 그런 사안이 되는데 뭐 그런 사안들이 좀 완화가 되주면서 물가가 확 올라가고 금리가 따라서 올라가고 이런 현상은 좀 완화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이렇게 본 게 지난주 금리 상승을 좀 제한했던 그런 요인이었고 또 하나는 이제 인프라 요 이슈가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에 따라서도 증세 이슈가 같이 붙어서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증세 같은 경우는 사실 주식시장에는 부담이 되죠. 왜냐하면 이제 기업들의 실적이 줄어드는 요인이 되잖아요. 증세를 하면 이익이 줄기 때문에 기업의 가치는 이익당 주식으로 나눠가지고 주가가 형성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래서 기업의 이익이 줄어든다라면 그만큼 이제 가치가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다만 미국 기업들은 증세율을 높이면 세율을 높이면 투자를 일정 수준 더 늘리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증세율을 8% 높인다라고 해서 투자를 8% 동일하게 높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좀 덜 늘리긴 하는데 어쨌든 투자를 늘리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증세한다라고 해서 그만큼 세금으로 다 빠져나가는 게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따른 타격은 좀 제한적이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보통 증세하면 유동성 흡수로 생각을 하는데 이번은 흡수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인프라 투자하기 위한 어떤 자금 확보를 위해서 증세하는 거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증세를 보통 경기 부양을 하면 이게 국채 발행해가지고 그 자금을 조달하게 되는데 증세를 하게 되면서 국채 발행 규모가 예상보다 좀 줄어들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감안해 보면 지난주에 2천억 달러에 달하는 국채 입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국채 채권 시장이 비교적 차분했잖아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보기에는 이제 시기적으로도
또 재료도 보면 금리 이슈가 좀 정점을 지나가고 있는 것 같다. 뭐 완전히 정점인지 여부는 우리가 알 수는 없고 단정할 수 없는 건데 절정 구간을 좀 지나가고 있는 과정이 아닐까?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지금 경제 전망이 계속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금리는 뭐 더 올라갈 겁니다. 앞으로도 더 올라갈 건데 이전같이 막 이제 그 대폭 올라가서 시장을 흔드는 거가 이전보다는 조금 횟수가 줄어들고 산발적인 정도의 어떤 변수 요 정도로 좀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번 주에도 금리 변수는 뭐 계속해서 모니터링은 필요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글로벌 정세 문제인데 최근에 뭐 중국 그다음에 신흥시장 특히 터키 문제 이런 게 이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뭐 자체 경기에 대한 문제는 없는 걸로 나오고 있는데 뭐 오히려 이제 과도한 유동성 유입을 막겠다. 그래서 뭐 긴축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이슈가 하나가 있었죠. 근데 우선 이런 긴축 이슈는 뭐 대출 우대 금리를 유지했기 때문에 뭐 대출 우대 금리를 높인다든가 이러면 이제 긴축으로 봤을 텐데 그렇게 되지 않았던 데다가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 제공을 유지한다 이렇게 이제 밝혀서 극단적인 긴축을 하지는 않겠구나라는 거를 보여줬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이슈가 됐던 게 이제 터키인데 터키 학채도 하루가 이제 영향 주고 주지는 않았어요. 예, 뭐 리라와 환율이 폭등을 하고 터키 증시가 폭락하고 막 이렇게 나왔었는데 그게 이제 하루 이틀 정도 급변하고 나서 이후에는 좀 차분해지는 그런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뭐 커지면 불확실성이 될 여지는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터키가 이제 디폴트로 가고 막 이렇게 되면 흔들릴 가능성이 있는데 다만 이제 유럽이 시스템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그리스 문제라든가 이런 거 터지고 막 그러니까 피그스 국가 옛날에 혹시 기억나시나요? 피그스 국가라고 해서 뭐 이제 포르투갈부터 해가지고 이탈리아, 스페인 뭐 이런 나라들 해가지고 피그스라고 이제 묶어가지고 이제 갔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나라들 막 한참 재정 어려워지고 할 때 이제 그 유럽 중앙은행에서 어떤 걸 세웠냐면 한 나라에서 재정 문제가 발생을 하면 그 주변 국가들에게 돈을 동시에 확 뿌려가지고 그걸 갖다가 틀어막는 그러니까 방화벽 설치한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터키 문제가 주변 국가의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은 지금은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터키 그 2018년인가 그때 터키 문제 터졌을 때 각 은행들이 뭐 메이저급 은행들 큰 글로벌 은행들이 좀 자금을 뺐어요. 그래갖고 이제 노출돼 있는 그 리스크, 그러니까 물린 돈이죠. 익스포저라고 보통 얘기하는 그 돈의 규모도 크지 않아서 뭐 이렇게 리스크가 커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터키 문제는 조금 다만 이제 지난주에 신흥시장의 자금 유입이 확 줄었거든요. 그래서 터키 문제 때문에 신흥시장에 유입된 자금 규모가 좀 줄어든 거는 있긴 한데 그렇다고 유출된 정도는 또 아니어서 조금 경계감 정도 이제 생긴 요인 정도였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다만 이제 좀 부담스러운 건 이제 미국과 중국 그리고 서방 국가들의 갈등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거는 낙관적으로 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 확대가 되면은 지금은 이제 뭐 저 정도 수준이면 그냥 시장에서 그런가 보다 하는데 여기서 만약에 이제 무역 갈등으로 더 크게 세게 번진다든가 이래 버리면 시기적으로도 코로나 이후에 이제 극복이 돼가고 있는 상황 경제가 그 다음에 또 우리 입장에서는 또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제 무역 비중이 굉장히 높은 나라들인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면 우리나라 기업들 실적이라든가 경제에 상당히 악영향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입장에서 의식이 될 수밖에 없는 재료예요. 근데 이건 우리가 뭐 정적인 사안은 예측할 수가 없는 거니까 이거는 이제 조심스럽게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 잘 보자. 근데 현재까지로는 뭐 정치적인 어떤 공방 이상 뛰어넘는 무역 갈등이 폭발하는 국면으로 갈 것 같지는 않다. 왜냐하면 경제를 흔들 수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보는 시각이 우세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이제 조금 조심스러운 사안이라서 요거는 이번 주에도 계속해서 날마다 나오는 요인은 좀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변수는 이제 코로나인데 뭐 우리나라 지난 주말에 이제 500명 정도까지 올라가는 그런 흐름들이 나왔었잖아요. 유럽은 뭐 난리죠 지금 코로나 상황이 계속 악화되면서 뭐 유럽 전체적으로 막 하루에 누적으로 20만 명 정도 증가한다고 하나요? 그렇게 되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도 일부 지역에서는 다시 좀 확산될 조짐도 있다 이런 어떤 내용들이 제기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있는데 이런 낙관론을 악화시키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유럽의 주요 경제 강국 그러니까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이런 나라들 상황이 다 나쁘잖아요. 독일 같은 경우는 제조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제 좀 경제에도 굉장히 미치는 파장이 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거는 유로화의 약세 요인이라서 달러 강세,
다음에 이제 달러 강세되면 또 자금이 또 이탈하는 그런 요인으로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좀 독특한 게 뭐냐면 봉쇄를 일부 국가들이 다시 강화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유럽이 그동안 이제 상대적으로 좀 방역이 느슨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작년에 유럽 축구 볼 때 제일 충격받은 게 지금은 다 무관중을 하지만 유럽 관중 입장시켜가지고 분데스리가 막 프랑스 프로축구 이런 걸 제가 좀 좋아해서 보거든요. 근데 보면 관중석을 비치잖아요. 쫙 몰려있고 마스크 안 쓴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저 사람들은 마인드가 저렇구나. 그래서 저는 되게 놀랐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확산이 잘 잡히질 않고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지금은 방역을 다시 강화하고 있는 데다가 마스크는 뭐 어쨌든 쓰고 있는 사람들이 많고 그리고 백신 접종이 느려서 탈이긴 한데 어쨌든 접종은 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물량이 충분하게 확보되지 못하긴 했지만 어쨌든 접종은 진행되고 있는 그런 양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접종과 봉쇄가 맞물려서 확진자가 좀 진정될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전에도 이제 봉쇄가 좀 강화되면 증시는 또 안정되는 그런 경향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좀 비슷하지 않을까. 그래서 백신이 없다면 모를까 접종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제 확산 강도라든가 이런 것들은 조금 줄어들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지난주에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최근에 유로화에 대한 매수 포지션이 계속 줄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매도 포지션이 들고 있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유로화가 하락할 거야. 이런 쪽에 베팅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유로화가 달러 인덱스의 50% 비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로화 약세 베팅이라는 걸 달러 강세 베팅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지난주에 유로화의 매수 베팅이 살아났어요, 조금. 그러니까 달러 강세가 좀 주춤해질 수 있다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유럽에 어떤 변수가 있었나 생각을 해보면 사실 썩 좋은 건 없었는데 아마 봉쇄를 좀 강화하겠다라는 국가가 늘어난 게 일부 좀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그다음에 이제 유럽 국가들의 제조업 지표가 좀 잘 나온 거, PMI가 잘 나온 거 정도? 그 정도 요인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유럽 코로나 문제는 조금 주의 깊긴 하지만 약간 그 틈에서 완화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다. 요 점은 우리가 좀 체크를 좀 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국엔 이런 이슈에서 수급이 중요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수급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지난주에 어쨌든 외국인들은 팔았죠. 예, 터키 문제 있었고 뭐 미중 갈등 있었고 코로나 또 이제 이슈 있었고 이렇게 이제 악재가 계속 이어서 나오고 있는 구간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매수하기는 상당히 어려웠던 그런 양상이었을 겁니다. 더군다나 이제 지난주에 달러화가 계속 강세해 보이면서 그러니까 쉽지 않은 어떤 그런 형태를 보여줬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주요 신흥시장의 어떤 환율 자체가 계속해서 이제 올라가는 주 후반에 이제 이게 안정되긴 했지만 어쨌든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후반에 이틀 빠지지 않았으면 주 초까지만 해도 환율이 한 0.5% 정도 플러스가 나는 그런 형태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조금 이제 외국인들이 매수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죠. 근데 이제 잘 보면 달러 인덱스가 그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2주 연속 빠졌어요. 그러니까 주 초반에 올랐지만 주 후반에 빠지면서 올해 그 달러 인덱스가 하락하는 현상이 쉽진 않았고 그 빠져도 2월에 한번 2주 연속 빠진 적이 있었거든요. 2월 이제 두 번째 주에 1.5% 정도 빠지고 두 번째 주에는 사실 빠진 게 별로 없어서 0.1% 빠졌으니까. 근데 이제 3월 들어서는 3주차 0.3, 지난주에도 0.1, 그러니까 소폭 빠지긴 했는데 어쨌든 2주 연속 빠졌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번 주까지 빠지면 3주 연속에도 환율이 빠지는 그런 어떤 기록이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3주 연속 빠지는 거는 작년도 11월에 우리 증시 한참 좋을 때 그때 이후에 나온 적이 없는 현상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환율이 좀 어떻게 될지 요거 이제 외국인 수급에 맞춰서 좀 잘 봐야 되는데 근데 어쨌든 외국인들의 매도는 조금 부드러워지고 있습니다. 1월에 총 5조 3천억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2월에는 2조 한 1천억 가까이 팔았었어요. 근데 3월에는 현재까지 지난주까지 1조 3천억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주 3거래일 정도 있는데 지난주 페이스 봐서는 2월보다는 누적으로는 3월에 덜 팔아서 끝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대대적인 매도 국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달에 뭐 2조 팔고 이제 안쪽으로 파는 거는 20거래일이면 하루에 1천억 정도 순매도니까 이거 감당 못할 정도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올해 외국인들이 매도만 계속하는 게 아니라 제가 비율을 말씀드렸잖아요. 3대2 비율이더라. 그러니까 일주일 닷새 있으면 3일 팔고 이틀 사는 정도 비율이에요. 예, 그러니까 일방적인 매도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환경만 조금 좋아지면 저런 형태로 매도가 나오는 거는 저건 장기 자금이 나가는 게 아니라 단기성 자금이 주로 팔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수로 전환될 가능성, 이슈만 조금 제기가 되면 전환될 가능성이 있고, 앞서 말씀드렸던 환율이 2주 연속에 더 빠졌다라는 점에서 그런 변화가 이번 주에도 좀 나타나 주는지 요거 하나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글로벌 펀드에는 자금이 유입됐거든요. 글로벌 펀드, 주식형 펀드에 232억 달러 들어왔고, 신흥시장엔 8억 6천만 달러 정도. 그러니까 들어오는 자금은 되게 줄었어요. 그러니까 전체 글로벌 펀드에는 한 30% 정도 줄었고, 신흥시장 쪽도 대폭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터키 문제랑 미중 갈등 문제 때문에 지금 줄어든 것 같이 보이는데, 특히 신흥시장은 11주 만에 가장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터키 이슈가 영향이 있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자금 이탈은 없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뭐 이런 부분들 감안해 보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또 그 뭡니까 3,000포인트 밑으로 내려가고 나면 그 아래에서부터 다시 매수로 돌리는, 제가 이제 이런 데이터 같은 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어쩔 때는 이런 패턴이 있다. 뭐 지수가 코스피가 2주 연속은 안 빠지더라. 뭐 이런 어떤 패턴을 자꾸 설명드리잖아요. 이거 되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외국인 투자들이 패턴을 좀 유지하고 있어서 주 초에 대규모 매도가 나오지는 않을 것 같다. 이제 이렇게 보여서 대형주에 대한 어떤 이제 압박감은 좀 덜할 것 같다. 이렇게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조금 아쉽긴 한데, 연기금이 이제 그 비중 조절을 할 거냐, 주식 비중 늘릴 거냐, 이런 어떤 회의가 있었는데 이제 결론을 안 내렸잖아요. 예, 뭐 선거 끝나고 나서 다시 논의하자, 뭐 이렇게 이제 됐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선거라는 시점을 못 박은 게 아니라 그 즈음,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이제 5월 정도 됐을 때 다시 논의하는 걸로 이제 바뀌었는데, 그래서 어쨌든 연기금 매도가 이제 매수로 바뀔지 여부는 우리가 이제 알 수는 없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외국인들의 연기금의 일평균 매도가 줄고 있어요. 1월에 하루 평균 4천억대 정도 팔았거든요. 2월에는 하루 평균 2,400억 정도. 이게 굉장히 많이 파는 거예요. 근데 3월 들어서는 하루 평균 1,641억 원. 예, 그러니까 되게 줄었어요. 예, 되게 지금 일정한 비율로 줄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또 줄었고, 그러니까 연기금의 매도 압박이 어쨌든 줄고 있습니다. 뭐 연기금 비중 조절 논의 뭐 이 내용하고 상관없이 이미 줄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감안해 보면 외국인들 매도가 이제 조금 완화가 되지고,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매수로 돌아섰는데, 외국인들이 이제 조금만 이제 해주면 연기금이 좀 덜 파는 국면이기 때문에 이제 지수가 좀 이전보다는 쉽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수급 조건은 되거든요. 근데 이제 다만 CFD에 대한 어떤 과세, 그 이에 따른 어떤 매물이 또 튀어나올 수는 있어서 요게 이제 좀 변수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미 충분히 물량이 다 던져졌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고요. 아니다, 이제 4월이 되면 더 세게 나올 수 있다, 이런 어떤 시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가 예상할 수는 없는데, 아마 이제 과거 뭐 개인 투자자들 양도세 이슈 나올 때 미리 나오고 이제 오히려 정작 되면 뭐 조금 덜 나오고 이런 경향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상당 부분 먼저 빠져나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는 시각이 우세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주초에 이제 외국인 투자들의 수급 보면서 매도 물량이 갑자기 는다 그러면 이제 저런 기계적인 매도가 좀 더해졌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 흐름은 이제 주초에 이제 CFD 관련된 이제 물량이 좀 던져져 나오는지 요거는 좀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쨌든 이번 주에 4월이 또 곧 시작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동안 증시가 박스권만 계속 첫 주 빼놓고 계속 올라가지 못하고 박스권에 갇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박스권이라고 해도 되게 독특한 게 1월에 만들어졌던 첫 번째 주의 양봉, 그 안에서 그냥 계속 움직였어요, 종가가. 예, 1월 첫 번째 양봉을 넘어가서 종가가 형성된 적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투자들은 뭐 포트 재편에 따른 어떤 변화, 예, 여러분 주봉으로 코스피 한번 보세요. 코스피 주봉 열어놓고 보면, 야, 저 무슨 그냥 일자 딱 해놓고 빨랫줄 하나, 이제 빨랫대 딱 서 있고, 요즘은 빨랫줄 모르시나? 제가 이제 제 블로그에다가 이제 아재력 테스트라고 그래갖고 제가 하나 올려놨다가 엄청 댓글 많이 다셨던데, 빨랫줄을 아시면 또 제 또래 정도 되실 텐데. 근데 하여간 이제 빨랫줄이라는 거 어떤 봉이 하나가 딱 있고, 봉과 봉 사이에 이제 빨랫줄 해놓고 거기에 빨래 널잖아요. 근데 빨랫줄은 이렇게 팽팽하다가 빨래 널면 약간 휘청거리지만 어쨌든 팽팽한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 그림 모양이에요. 예, 그런 형태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쭉 박스권으로 가고 있는데, 이제 그렇게 박스권으로 갔던 거는 포트 재편. 그다음에 경기 회복이 과연 예상대로 될까? 작년 연말에는 올해 경기가 좋아질 거야 라고 해서 쭉 올라왔는데, 올해가 정작 딱 되고 나서 정말 좋아졌나? 이거 확인하려면 지표 확인하려면 1분기가 지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1분기 동안 다 그냥 계속 지켜만 본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시장이 눌렸던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또 포트 재편도 주요한 이슈였죠. 미국 같은 경우는 포트 재편이 많이 오른 거 매도하고 덜 오른 거 사다 보니까 나스닥이 다우가 많이 오르고 S&P 500은 뭐 조금 오르고 나스닥은 밀리고 이런 형태가 나타났었잖아요. 매수 대상 업종이 많았던 뭐 다우 지수 이런 건 1분기에 되게 강세해 보였고 또 나스닥이 지난주에 음봉이 주초에 또 빈번했던 것도 이와 같은 요인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1분기가 마무리되면서 관련 매물은 상당 부분 축소되는 그런 움직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주 보면 주중반 넘어가면서부터 나스닥의 양봉이 만들어지고 중국도 또 양봉이 만들어졌거든요. 중국도 이제 연기금 매도가 많이 나온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기계적인 매도가 좀 마무리된 거 아닌가 이런 어떤 시각도 있거든요. 또는 이제 기계적인 매물이 완전히 마무리됐다라고 보기 어려운 게 지난주 나스닥 시장이 양봉이 나오긴 했지만 갑자기 장중에 느닷없이 뚝 떨어지고 하는 패턴이 지난주에도 있긴 있었거든요. 주 후반에도. 근데 그걸 받아내서 양봉으로 쭉 들어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매도 강도는 좀 약해지고 그 물량 끝났다라고 생각을 해서 붙는 매수는 조금 더 세게 들어오는 그런 경향이 좀 있었던 것 같거든요. 실제로 그걸 노려서 그런지 몰라도 지난주에 그러니까 미국 주식형 펀드 쪽에는 가치주 쪽에 자금이 안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몇 주 동안 가치주 펀드에 자금이 굉장히 세게 들어왔었거든요. 성장주 쪽으로는 자금이 빠져나갔었고 그러다가 그 전주에 한 40억 달러 조금 더 넘게 들어왔었잖아요. 근데 지난주에 가치주는 거의 돈이 안 들어왔는데 성장주 쪽 펀드에는 40억 달러 거의 비슷하게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2주 연속 비슷한 규모로 자금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많이 오른 가치주 쪽보다 그동안 내렸던 성장주를 노리는 자금이 있다라는 게 보여졌고 그 결과가 주 후반에 이제 나스닥에 양봉을 좀 만들어낸 거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근데 이런 동향은 우리 증시에는 나쁠 리는 없죠. 나스닥에 민감한 게 신흥시장이기 때문에 우리 증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 흐름이 이번 주 초에도 좀 이어지는지 나스닥의 양봉을 또 계속 나오는지 요 흐름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양봉이 나온다라는 거는 관련된 기계적인 매도가 진행이 되고 계속해서 성장주에 대한 자금 투입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스닥의 어떤 자금 동향 요 한번 좀 볼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경기에 대한 의구심도 주 후반에 좀 완화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이제 봄 되면 증시 경제 상황이 좋아질 거다 이런 기대를 했었는데 작년 연말에는 경기가 좋아지고 코로나는 굉장히 안정이 될 거야라는 기대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첫 주까지는 이런 기대감이 나와서 이제 좋아졌었는데 근데 이제 투자들이 이것저것 막 고민이 됐죠. 생각보다 백신 접종 속도가 미국은 어느 정도 속도를 내는 것 같긴 한데 유럽 국가들이라든가 다른 나라들은 백신 접종 속도가 생각보다는 더뎠고 코로나 확진자는 계속해서 많이 나오고 근데 이 와중에 금리는 또 계속 올라갔고 그러니까 이런 요인들이 만들어졌고 그 외에 막 터키, 중국 문제, 미국의 증세 문제 이런 것들 나오면서 막 경기 좋아질 수 있는 거야? 라는 걱정이 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난주에 그러니까 미국의 고용지표 잘 나오고 파월 의장, 옐런, 바이든 대통령, 연준 위원들 막 이런 사람들이 나가고 백신 접종 계획을 막 2억 명 맞출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IMF에서 우리나라 성장 전망치를 상향을 하고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미국의 경제 전망치를 6.5%에서 7%대로 높였잖아요. 예, 그리고 이렇게 돼서 경제 전망이 이제 괜찮구나라는 쪽으로 살짝 반전이 됐어요. 그러니까 유럽 코로나 상황 때문에 확신 가질 수는 없지만 또 이것 때문에 이제 당분간 경기가 정말 좋아질 거다 아니면 아직 멀었다 이렇게 이제 공방은 이어질 거고 또 이번 주에 이제 고용지표,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 이런 것들에 따라서 경기에 대한 평가가 다시 이루어지긴 하겠지만 어쨌든 지난주에 그동안에 이제 걱정 위주로 돼 있던 거를 조금 완화시켜주는 그런 결과가 나왔고 완화되면서 동시에 금리는 올라가지 않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져서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일방적으로 걱정만 하던 단계는 좀 벗어났다. 그러니까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실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경기와 더불어서 이제 실적으로 넘어가게 되잖아요. 이번 주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미국 실적 발표하고 삼성전자도 이제 곧 잠정 실적 발표가 나오게 되겠죠. 그러니까 실적이 딱 노출이 되면 전망치대로 나오는 이 첫 테이프 끊는 기업들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전망치대로 나오면 이게 올해와 내년으로 이어지는 증익, 실적이 증가되는 게 예상대로 됐구나. 그러면 이제 증시가 그동안 충분히 쉬었기 때문에 쉬면서 주가는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레벨업 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지난주 후반에 완화됐던 수급이 이번 주에도 개선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고, 그러니까 이제 이번 주
우리나라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외에 뭐 우리나라에 영향 줄 수 있는 기업 실적은 없어서 다음 주 넘겨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실적 전에 이제 자금이 좀 이동하는지 미국에서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어떤 흐름,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의 어떤 수출주 이게 실적 발표 나올 때 삼성전자 먼저 하니까 이제 관련된 종목들의 수급에 좀 변화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일단 시장 전체가 1분기가 전체적으로 5.8% 올랐거든요. 근데 1월 첫째 주에 9.7% 올라섰어요. 그러니까 1분기 전체로 보면 첫 번째 주만 올라가고 나머지 기간 동안은 그냥 소강 상태에서 조금 내렸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월봉으로 보면 11월에 14.3% 올라가고 12월에 10.9% 올라가고 1월에 3.6, 2월에 1.2, 3월에 0.9%. 그러니까 계속해서 상승폭이 줄어드는 그런 형태가 보였거든요. 나쁘게 보면 시장이 못 올랐네, 둔해졌네지만 좋게 보면 매물 소화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됐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11주 연속에도 올라갔다가 11주 연속 이제 박스권 안에 갇혀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매물 소화가 됐기 때문에 실적 시즌에 맞춰서 또 가격 부담은 덜었잖아요. 그래서 실적 전망이 높아져 있는 상태의 종목들, 그러니까 조정은 어느 정도 보였고 실적 전망치는 높여져 있는, 그리고 기관 외국인들의 매수가 쌓여 있는 종목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하게 주가가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중심으로 이번 주에 특히 이제 4월이면 실적주들 또 부각될 수밖에 없으니까 이런 종목들 집중적으로 공략해 나가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또 이번 한 주 또 잘 보내시고요. 그리고 제가 또 요즘은 제가 텔레그램에 올리면 그 글이 찌라시로 또 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근데 그러면 어쨌든 여러분 돌기 전에 제일 먼저 받아보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제가 시황 올려드리는 거니까 뭐 종목 뭐 시세하고 상관이 없긴 합니다만 어쨌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텔레그램은 제 팟캐스트 방송 하단에 내용 요약 하단에 주소가 나오고요. 아니면 텔레그램 쓰시는 분은 SHMSTORY 시황맨 스토리, 그러니까 시황맨 이니셜 SHM 그다음에 스토리 붙여서 이제 주소창, 그러니까 인터넷 네이버 이런 데다가 아니라 그 텔레그램에 검색창이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SHM 스토리를 입력하시면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 또 많이들 좀 와서 또 이제 저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독하기 아니라 채널 들어가기인가요? 이거는 참. 예. 어쨌든 한 주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